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 체제를 직접 비판함에 따라 은행업 무한 경쟁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며 부동산 바닥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해 바닥론은 시기상조란 분석입니다. SM의 주가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앞서 공개 매수를 선언한 하이브의 맞불을 놓자 SM 인수전이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최근 자신도 모르는 새 계좌가 이용돼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며 연일 질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태풍급 과제를 던졌습니다. 전일 은행의 과점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구조 개선을 지시한 건데요.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이자 장사, 돈잔치 등으로 연일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요구는 과점 체제 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적 이후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예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규정 개선으로 끝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완화 상황에 따라 금융과 IT업계 간 영업장벽이 더 허물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도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력과 판매망이 부족해 단시간 내에 시중은행과 경쟁 구조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인가 목적을 세분화해주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일 거세지고 있는 비판에 더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점 체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서자 은행권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성과 경쟁의 개념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행 기계산업이고 금융당국의 내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식회사라는 그 명목은 어느 정도에 지켜주면서 경영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은 되게 장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 지금 금융권도 긴장이 되는 거고. 금융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칼을 빼든 금융당국.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집값의 하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죠. 가격만 봐선 지역별로 바닥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지 않는 거래량을 근거로 바닥론은 시기상조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거래량, 가격 변동률 등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해 집값 바닥론은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2006년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거래량 연간 추이를 보면 가격과 거래량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가격이 오르려면 종전보다 상승한 가격의 물건이 거래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월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20년 6,749건, 2021년 3,498건, 지난해 1,000여 건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1,220건을 기록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바닥은 지나봐야 할 수 있지만 현재 거래 수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상반기 전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70% 안팎을 기록할 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매물이 사라지기 직전이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평년보다 적은 거래량,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 감소 등 악재가 산재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가 일시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수요자들이 바닥에 집중하기보다는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경기 침체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다가오자 위기에 강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탓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깊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도시개발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레이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준공 후 임대 운영하는 투자 중심의 개발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마다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언 플레이스는 코리빙 주거 형태의 IT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더한 코드 유니언을 출범시켰습니다. 유니언 플레이스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비즈니스 모델로 디벨로퍼 레이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신생 디벨로퍼입니다. 입지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식음료와 헬스케어 등 자사 브랜드를 입주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번엔 교육 영역까지 진출한 겁니다. 코드 유니언의 코딩 교육 브랜드 부트칼리지는 국내 최초 기숙형 우수 개발자 양성 기관이라는 점이 기존 온라인 부트캠프 브랜드들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는 교육 라운지입니다. 개발자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서 대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수강생들은 각자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됐지만 수강생들이 방치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코리빙과 접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6개월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부동산 시장 위축은 경기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KT 에스테이트는 입주민들에게 원데이 클래스를 제공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MGRV는 브랜드 팝업 행사와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하이브가 승기를 잡는 듯 보였던 SM 인수전 다시 한개 속입니다. SM 주식이 12만 원도 돌파하며 하이브 공개 매수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반면 카카오가 14만 원대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M의 주가가 13만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SM 인수를 꿈꾼 하이브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소액주주들에게 SM 주식을 한 주당 12만 원을 쳐줄 테니 팔라고 알렸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SM 지분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 입장에선 현 시가보다 낮은 12만 원의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카카오의 맞불 전략에 쏠립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최대 14만 1,000원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SM 인수 주체로 1조 원대 자금을 확보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SM 인수 주체는 카카오 엔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조 4,600억 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한 상태라며 공개 매수 단가는 최대 14만 1,000원으로 산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후보군을 제안하며 주총에서 표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는 여전히 최대 변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SM 현 경영진은 이수만 전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권 분쟁 가열 속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신종 수법들까지 난무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보이스피싱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나도 모르게 내 계좌를 이용해 나를 보이스피싱의 가담자로,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자, 금융부의 민세원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나도 모르게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최근 법률 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바로 현금 운반책입니다. 현금 운반책은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건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계좌이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말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고용해 현금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다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배달 혹은 단순 격리와 같은 업무로 위장한 뒤 이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티 사이트나 구직 이런 곳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 아르바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분간이 어려운데요. 자세한 사례는 법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관련 경력을 올려놓은 구직자들에게는 종로나 홍대에 가서 디자인 시장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몇 번 정상적인 일을 시키면 이 업체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갑자기 업체에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 대신해서 또는 이체를 해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간의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 세대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42.3%가 20대 현금 운반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 젊은 층들이 한 번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또 이제 내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을 하게 되는 신종 수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최근 늘고 있는 수법인데요. 피해자의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계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돼서 내 명의의 모든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입출금은 물론 주식 계좌까지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협박범은 의심 계좌를 해지해주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200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이 같은 협박에 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결된 계좌를 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또 급한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같은 협박에 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이런 협박범과 내고를 통해 10만 원에 합의봤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심리 싸움까지 들어가네요. 급한 경우에 300불로다가 10만 원 하면은 그냥 급한 김에 10만 원 주고 말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보이스피싱 계좌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를 원상태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은행에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저희가 몇몇 은행에 취재해본 결과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역시 해당 업무 주관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나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금융감독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아,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책이 좀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예방책으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한 단순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정례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의 사례들을 잘 전파를 해줘야 돼요. 계좌에 남의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횡재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관련 신종 수법들까지 오늘 내용 짚어봤습니다. 민세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외 3천여 건에 이르는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가 국내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증받은 표준 특허로 로열티를 받아 새로운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표준 특허 개발을 통해 특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증받은 원천 기술인데 제3자가 이 기술을 자사 제품에 활용하려면 표준 특허를 보유한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표준 특허만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재작년 매입한 무선 충전 특허를 통해 올해부터 신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기술도 전기차는 물론 도심 항공교통과 로봇에도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특허를 매입해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표준 특허 확보 전략은 앞으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기술을 예측하고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방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국제표준기구 양식에 맞춰 표준 특허로 재출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V2X 통신기술, 고정밀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허 전문가와 변리사들이 연구원들의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신규 특허 출원에 앞서 국제 표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통신 분야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매입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 기술에 투자하고 이들 기관들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마북연구소에서 특허 어워즈를 개최하고 우수 특허를 출원한 연구원들을 포상했습니다. 악천 후에도 안전운행을 돕는 신개념 자율주행 카메라, 측면 충돌 시에도 실시간으로 에어백을 전개할 수 있는 차세대 사이드 에어백 등이 우수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위스키 업계에서 노사 갈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불만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골든블루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이 연말 성과급과 별개인지,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상반기에 월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번 성과급은 연말 성과급과 별개라고 공지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당기순이익의 20%,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산치로 계산했을 때 월급의 750%를 받아야 하지만 500%만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그 절반이자 평소의 3분의 1 수준인 250%를 제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다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성과급 1000몇 %씩 가져가면서 직원들은 180% 주고 임원들 몇 명이 고생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하자 이거죠. 하지만 사측에선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급도 합산해야 하므로 연말 성과급으로 400%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조와 회사가 추산하는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커 당기순이익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합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조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년째 이루어지지 않는 임금 협상, 6년째 불발된 단체 협약이 주된 이유입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현재 회사 측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아지오 코리아도 지난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임금 문제로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이 누적된 데다 임금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식, 갑질, 직장 내 괴롭힘까지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노사의 의견 차이가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수단에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풍토병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비롯해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인구 4,800만 명 규모의 아프리카 국가 수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1978년 국내 기업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단 국민들은 오염된 나일강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디스토마 기생충 감염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단 풍토병 관련 특효 치료제 합성에 성공한 신풍제약, 현지 파트너와 초기 자본금 105만 달러를 합작 투자해 수단의 제약 기업을 세웠습니다. 사업보단 수단 국민들의 의료보건에 기여하고자 한 목적이 컸습니다. 현재 수단 제약법인의 흡혈충 구충제는 지난 1994년 보급 이후 국민 의료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공헌으로 이름을 알리자 사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단 제약법인은 지난해 매출 301억 원, 영업이익 10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36%, 42%를 기록한 겁니다. 작년 판매된 의약품만 2억 개에 달합니다. 캡슐에서부터 정제, 연고제, 시럽 등 100여 종의 제품군을 생산해 수단 전역에 보급하며 아프리카 의료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단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영업이익 성장률 40%로 성장 중이며 수단 제2위의 제약회사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상생 경영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단 제2위의 제약회사로 성장한 수단 제약법인은 10년 안에 업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후 들어 날이 흐려지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저녁부터 흐려지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등 다소 추워져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나쁨, 강원 영서와 전북, 경북 대구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다소 춥지만 낮에는 8도에서 11도 선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8도에서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그친 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